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 사이의 거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만약 그 거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사돈댁에서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단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결혼식이었고 사람들은 모두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니 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해졌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예식장 뒤편, 하객들의 박수갈채 아래에는 너무 일찍 웃음을 터뜨린 이들과 너무 깊이 속내를 감춘 이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술 기운이 오른 사돈, 어른의 말 한마디가 이 결혼식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까진 말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한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수많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혼을 선언하게 될 줄은요. 그들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까지 참았다가 터뜨렸을까요? 이것은 한순간의 충동도 아이들의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뒤에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냉정함과 지혜, 그리고 단단한 결단으로 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낸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미숙, 대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올해 65의 여자입니다. 60해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도 많이 겪어봤고 손해도 볼 만큼 봤습니다. 젊은 날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 지은이 아빠에게 시집 갔다가 10년 결혼 생활 끝에 남은 건 빚더미와 병뿐이었지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저는 홀로 딸 하나를 키우느라 학습지 선생님, 격리, 식당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 딸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전화기 너머로 엄마, 그 사람이 프로포즈했어. 나 승낙했어. 라고 말했을 때 순간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그래,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라고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딸아이는 소녀처럼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볼 뿐이었죠. 나이가 드니 날씨가 더시면 무릎부터 시려옵니다. 딸의 경사를 앞에 두고 내 무릎 아픈 것부터 챙기게 되다니 고생이 몸에 배어 기뻐하는 법조차 잊어버린 건 아닌지 서글펐습니다. 그 주 주말 지은이가 남자친구 민우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옅은 화장까지 한 딸아이는 문을 열자마자 남자친구를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인사해. 이쪽은 민우 씨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호두과자 사왔어. 박민우. 키는 크지 않았지만 피부가 희고 몸에 딱 맞는 셔츠 차림에 과일 선물 세트를 든 모습이 꽤나 반듯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지은이한테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말씀하시는 게 조리 있으시네요. 제가 선물 상자를 받아들며 말하자 그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확실히 말재주가 있고 눈치도 빠른 청년이었습니다. 식사 때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살갑게 구는 모습에 지은이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웃었습니다. 두 아이가 신혼집 인테리어며 대출 분담, 예식 규모 같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막힘없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묘하게 거슬리는 말버릇 하나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생각에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주방은 시스템장으로 짜는 게 덜 지저분하대요. 우리 엄마 생각에는 신혼집이 회사랑 너무 멀면 나중에 애 키우기 힘들다고 우리 엄마가 저는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톡톡 건드리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웃느라 정신이 없어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우네 부모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였죠. 민우의 아버지인 박영철 사장은 베이지색 정장에 콧수염을 말끔하게 다듬은 전형적인 지방 유지 스타일의 사업가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만 다른 곳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며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입니다. 예단비로 3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억 원. 제 평생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큰 숫자가 오가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현금 1억, 그리고 민우 명의로 된 차 한 대. 거기다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렇게 합치면 얼추 3억 정도 될 겁니다. 지은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딸을 힐끗 보았지만 아이는 저를 보지 않고 박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인색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어요.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네, 그렇군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며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차 누구 명의로 한다는지 들었니? 그야 민우 씨 명의지. 그럼 누구 거겠어? 그럼 집 대출금은 누가 갚고? 시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갚아나가는 거지.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단이라는 게 결국 내 이름은 하나도 없는 차,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대출금 갚는다는 핑계인 거네. 지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꼬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이런 수법을 겪어봐서 그래. 그건 엄마 때 얘기고 나랑 민우 씨는 안 그래. 그 사람은 진심이라고. 저는 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대답이 너무나 능숙했습니다. 마치 미리 외워온 것처럼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그릇만 씻었습니다. 밤이 되어 딸아이가 잠자리에 든 후 저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다 컸고 제 충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진심이라는 것은 계산보다 훨씬 희귀하다는 것을요. 딸이 사람을 잘못 만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인신림의 바닥을 보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비싼 수업료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소파에 앉아 배를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가 후텁지근해 창문에 햇빛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한 오후였습니다.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 지은이가 갑자기 방에서 튀어나오며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사탕을 받았을 때처럼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셀카가 있었습니다. 옅은 미색의 드레스는 부드러운 튤 소재였고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숄더 디자인이었습니다. 머리를 올리고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한 딸은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 예쁘지? 나 원래 어깨 드러내는 거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분위기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넌 얼굴선이 고와서 쇄골이 드러나야 해. 칭찬을 들은 지은이는 신이 나서 바로 박민우에게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나 본식 드레스 이걸로 찜해야겠어. 저는 계속 배를 깎으며 딸에게 녹두죽이나 끓여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이가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얼굴에 떠있던 웃음기가 살짝 거쳤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계속해서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1분 뒤 딸이 다시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민우 씨, 엄마가 그러는데 이 드레스는 좀 너무 야한 것 같대. 하객들이 보기에 좀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시네. 유유, 예비 시어머니, 지은아, 입은 건 예쁜데 우리 집안은 어깨 드러내는 건 좀 익숙하지 않아서 말이야.
다른 디자인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그 밑으로 박민우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자기야, 우리 다른 거 한두 벌만 더 입어보자. 자기가 뭘 입어도 우리 엄마도 오케이 하실 거야. 고생했어 사랑해.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거 더 보러 가지 뭐.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드레스가 이거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딸은 방으로 돌아갔지만 문을 꽉 닫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딸이 휴대폰을 책상에 탁 내려놓고 드레스 카탈로그를 거칠게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10살 때 학교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치마가 너무 길어 넘어질 뻔하고 돌아와서는 다음부턴 내 옷은 내가 고를 거야 라고 씩씩거리던 아이였습니다. 고집 세고 주관 뚜렷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다시 보지 뭐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깎아놓은 배를 접시에 담아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배 달다. 먹어봐라. 이따가 먹을게. 딸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족관 유리벽 밖에서 들리는 소리처럼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TV 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틀 뒤 사돈댁에서 서울의 한 호텔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결혼식 준비회의를 하자는 거였죠. 호텔 2층의 VIP룸에 들어서자마자 빔 프로젝터 화면이 보였고 긴 테이블 위에는 식순표와 메뉴 샘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 연말 결산 보고 회의 같았습니다. 박 사장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세부 사항을 확정 지어야 나중에 우왕좌왕 안 하지요. 식순을 보니 사회자는 그쪽에서 지정한 사람. 축가도 그쪽이 아는 밴드. 심지어 하객 좌석 배치도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곳은 신랑 측 하객 구역, 파란 펜으로 표시된 구석진 몇 테이블이 신부 측 친척 자리였습니다. 사돈, 상황 좀 봐주세요. 우리 쪽 손님이 많아서 메인 테이블이랑 앞쪽은 우리가 배치하겠습니다. 지은이네는 인원도 단출하니까 주방 쪽 출입구 가까운 데로 빼는 게 서로 편할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최경자가 상냥하게 웃으며 도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딸은 식순표만 내려다볼 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행 방식은 걱정 마세요. 우리 민우 사촌 여동생 남편이 웨딩 플래너라서 그 친구가 다 통제해 줄 겁니다. 박 사장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덧붙였습니다. 사돈은 그저 편하게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식 어떻게 된 게 너는 쏙 빠져 있니? 지은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쪽 집안 손님이 워낙 많잖아.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지. 저는 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민우는 너를 위해 한마디도 안 거들더구나.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중간에서 입장 난처해. 난처한 건 너지. 걔가 아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이 발끈했습니다. 엄마는 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든 다 불만이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차창밖 풍경은 비를 머금은 듯 잔뜩 찌푸린 회색빛이었습니다. 지은아, 어떤 결혼 절차는 형식이지만 어떤 건 입장 차이다. 네가 오늘 모든 걸 양보하면 나중에 네가 설 자리는 어디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딸에게 저는 차 2잔을 타주었습니다. 저를 위한 따뜻한 대추차, 딸을 위한 보리차였습니다. 딸이 보리차를 받아들고 제 옆에 앉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때로는 행복해지려면 조금 양보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 같기도 한 그 김을요. 그날 밤
지은이가 퇴근하며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하나 받아왔는데 그냥 보기만 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하는 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 수학시험 망치고 성적표 내밀 때처럼요. 저는 식탁에 앉아 안경을 쓰고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혼전 합의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박민훈의 집안이 거래하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기니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병원 수술실 조명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결혼 후 재산 형성 과정과 상관없이 모든 명의는 남편 박민우로 한다. 혼인 관계 종료 시 예단은 전액 반환하며 차량은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결혼 후 아내는 가정보육을 최우선으로 하며 합리적인 가사 분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자녀 양육권은 남편 측이 갖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법적 판결. 예외.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건 합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찔러보기도 전에 선수쳐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 혼전 계약서 많이 쓰잖아. 그냥 절차일 뿐이야. 절차? 제가 딸을 쏘아보았습니다. 절차는 서로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지. 너 자신을 지우고 사인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딸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쪽 집에선 내가 나중에라도 땀만 먹을까봐 혹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 개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주 차가운 웃음이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나중에 나쁜 년 될까봐 미리 너 자신을 방어해 주는 거니? 딸은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이 되는 조항을 하나라도 찾아보려는 듯이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차는 민우 명의, 집 대출은 같이 갚고 예단은 돌려달라 하고 애는 무조건 그쪽 거라고. 이거 사인하면 너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팔려가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민우 씨도 잘 몰라. 이런 서류 잘 안 봐. 다 시어머니가 하신 거야. 자기가 뭘 사인하라고 주는지도 모르는 놈이 이따위 걸 너한테 가져오니?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 사람도 입장이 곤란하댔어. 저는 서류를 딸 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럼 너 그거 사인해. 그리고 평생 곤란하게 살아. 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민우 씨 무시했잖아. 걔가 뭘 잘못했는데. 매일 나 데리러 오고 병원 데려다주고 내 짜증 다 받아주고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저는 딸을 빤히 바라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걔네 집안 복잡한 거 압니다.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차라리 내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라. 그게 낫겠다. 딸은 서류를 가방에 구겨 넣고 지퍼를 쾅 닫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다툼보다 무겁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식탁에 남겨진 빈 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지은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면서요. 저는 제 방으로 가서 빨간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가져왔던 합의서 사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남편 귀속, 거절 불가, 예단 반환 같은 단어들에 표시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딸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제가 무너져선 안 된다고. 딸이 사랑 때문에 양보하려는 그 마음이 저들에게는 가장 뜯어먹기 좋은 살점이라는 것을요. 이 붉은 선은 제가 딸 대신 미리 그어두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이의 마음이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지만 녀석은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그치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강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구청에서 건축 감리를 담당했던
오랜 친구입니다. 그는 자료를 뒤적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영철, 자네 사위 될 사람 아버지 말이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건설회사,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많아 공공입찰은 무리하게 따냈는데 저가 수주 경쟁하느라 자재값도 못 대고 있어. 작년에는 공사 2군데가 엎어졌고 하청 업체들이 인터넷에 돈 달라고 난리쳤었어. 은행권에서도 대출 한도 줄인다는 소문이 파다해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현금이 거의 없다는 거네. 겉으로 봐선 모르지. 워낙 처세가 좋아서 외제차에 호텔 VIP에 하객 수백 명 부르는 거 그거 다 남들 보라고 하는 쇼야. 강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회사는 무너질 때 가족까지 깔려 죽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야.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재무 자료 사본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은이가 거실에서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으로 꼼꼼하게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차마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차를 2잔 끓였습니다. 너 어릴 때 우리 같이 설날에 복조리 걸던 거 기억나니? 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딸이 웃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빗둘게 걸어서 엄마가 아빠 닮아서 손재주 없다고 놀렸잖아. 저는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 오늘 박 사장네 회사 자료 좀 알아봤다. 딸의 펜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종이에서 천천히 제게로 올라왔습니다. 그 집 회사, 곧 부도날 위기다. 이번 결혼식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용 쇼야. 딸의 표정이 변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단 3억, 그거 다 할부거나 빚일 거다. 너랑 결혼해서 나중에 같이 갚아야 할 돈들이야. 그 사람들은 멀쩡한 며느리 하나 들여서 아직 우리 집안 건재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야. 은행 대출 막히지 않게. 딸의 목소리가 메마른 장작처럼 갈라졌습니다. 확실해. 저는 가방에서 재무평가 보고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핵심 내용을 표시해 두었죠. 2023년 3분기 이후 연속 적자, 부채 상환 주기 압박. 이게 은행의 대출 구조 조정 신청. 지은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 씨는 알고 있었어?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너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딸이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니 이내 맑고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한번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안 할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파혼하자고 하진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도 미련이 남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둘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방법을 배워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러나서 철없다, 배가 불렀다,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날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의 손으로 직접 그 위선을 벗겨내길 바랐습니다. 누가 딸을 이용하고 희롱하고 소비하려 했는지 하객들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돈댁의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지은이에게 완전한 끝맺음을 선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앞에서 나는 거부한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번 파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딸의 첫 번째 성장이 될 테니까요. 결혼식 당일,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닦아놓은 것처럼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식장에 이 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짙은 녹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제가 배경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돈이 빌린 곳은 서울에서도 유명한 호텔의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내부는
금빛으로 번쩍거렸고 샹들리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폭포수 같았습니다. 무대 양쪽에는 박가자의 대혼례, 백년해로 같은 금박 글씨가 걸려 있었지만 제 딸의 성인 김자나 제 이름 김미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웨딩 플래너에게 제 존재는 불필요한 정보였던 겁니다. 지은이는 신부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딸은 원래 골랐던 오프 숄더 드레스가 아니라 목까지 올라오고 소매에 비즈가 박힌 얌전한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아하긴 했지만 딸을 꽁꽁 싸매서 남들이 보기에 적당한 며느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걸 입기로 한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딸이 드레스 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쪽에서 바꿨어. 이게 사진 찍을 때 더 귀티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술은 붉게 칠해져 있었고 눈화장도 진했습니다. 평소 수수한 얼굴로 출근하던 지은이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니? 딸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기분이야. 밖에서 리허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 식장은 80% 정도 차 있었습니다. 붉은 테이블보에 금색 식기, 테이블마다 고급 냉채와 요리가 세팅되어 있었고 웨이터들이 와인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우렁찬 목소리로 박가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경사라며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지은이 이름을 2번이나 틀리고는 그냥 신부님이라고 퉁치더군요. 제 자리를 찾아가 보니 주방 출입구 바로 옆 구석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미숙도 아닌 김희숙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2초간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대구에서 올라온 제 사촌 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딸 시집 보내는데 무슨 깍두기처럼 구석에 박아놓고 혼사가 아니라 무슨 들러리 서러운 것 같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디까지 연기 하나 두고 보자. 예식이 중반으로 접어들고 전체 요리가 나왔을 때 조명이 번쩍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신랑 측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가에 온 가족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준비하러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처음에 골랐던 그 립스틱을 건넸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바르고 가라. 딸은 무대 뒤로 가기 전 저를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3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대기실에서 박민우와 마주쳤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민우가 제발 튀지 마. 오늘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어. 라고 했다더군요. 지은이는 안 튀어. 아주 분명하게 말할 거야 라고 답했고요. 예식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건배 제의가 이어지고 박씨 집안 사람들이 여기저기 술잔을 돌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경보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전 합의서 4본, 그리고 건설사 신용평가 보고서, 봉투 2개에 나눠 담았고 뒷면에는 지은이의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이건 딸의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에 내놓아야 할 진실이었죠. 사회자가 다시 외쳤습니다. 박가의 경사를 맞아 오신 귀빈 여러분, 오늘을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방 지퍼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딱 한 번의 호흡이 남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뱉어내게 만들어야 할 그 한숨 말입니다. 건배가 한숨배 돌고 박영철 사장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더니 마이크를 잡고 친구들이 모인 테이블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 보라고. 요즘 젊은 애들 까다롭다는데 돈이면 다 돼. 3억 들여서 말 잘 듣고
순한 며느리 사왔으면 남는 장사지.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야, 박 사장 능력 좋아. 서울 물 먹은 대졸 며느리를 그 돈에 땡 잡았네. 최 경자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서울에서 컸어도 아주 순해요. 애만 쑥쑥 잘 낳으면 본전 뽑고도 남지.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잠시 멈칫하더니 표정이 미납 청구서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딸은 흥분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 인사를 시키려던 찰나 지은이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외치려던 사회자가 벙쪄 있는 사이 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딸은 무대 한가운데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연극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저는 이제 연기를 그만두려 합니다.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하객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결혼은 지금 이 순간부로 취소합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몇몇 하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냐? 술 마셨어? 아니요, 아주 멀쩡해요. 지은이는 시아버지가 될 뻔한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멀쩡해서 알겠네요. 이 결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 집안의 재무 상태를 가리기 위한 쇼였고 저는 그 쇼를 위한 소품이었다는 걸요.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노비 문서 같은 합의서, 하나는 부도 직전의 회사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무대 앞쪽으로 걸어가 가장 앞줄에 앉은 박씨 집안 친척에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거 좀 돌려서 다들 보시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예단 3억은 빚잔치용, 차는 시댁 명의, 집은 공동대출, 이혼하면 예단 반환, 아이는 뺏어가겠다는 각서. 이게 결혼입니까? 이건 노비 계약이고 인수합병이지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박민우가 뒤늦게 무대로 뛰어 올라와 지은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이러지 마. 나중에 얘기해, 제발. 지은이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나서지 않았어. 이제 와서 연기할 필요 없어. 최경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해? 내가 제정신이야. 지은이가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내 얼굴 팔아서 당신네 집안 간판 세우려고 할 때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적 있어? 무대 조명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박씨 집안 어른 몇몇이 고개를 숙였고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웠지만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지은이는 머리에 쓴 베일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비즈 재킷을 벗어버리고 안에 입고 있던 심플한 흰색 슬립 드레스 차림이 되었습니다. 딸은 뚜벅뚜벅 무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제가 마중 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는 하객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버진 로드를 거꾸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과하지도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퇴장이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켜져 있고 사회자는 횡설수설하고 음식은 아직 덜 나왔지만 주인공은 무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나갔지만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은 차마 박수를 칠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결혼식 파토 영상은 3일 만에 SNS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모녀가 너무 독하다. 남자 쪽 체면도 생각해야지라는 댓글도 있었지만 속이 다 시원하다. 노비 문서라니 끔찍하다.
현명한 탈출이다라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먹을 거 다 먹고 상엎었다며 비아냥거리는 글도 있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척들 중 몇몇이 훈수를 뒀습니다. 나중에 재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소문나서 누가 데려가겠어. 여자가 너무 드세면 안 되는데.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딸은 박앤세일 상품도 아니고 전세 물건도 아닙니다. 결혼식 6일 후 박 씨 집안에 진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여니 최경자와 박영철이 서 있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그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최경자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늘 온 건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왔어요. 박영철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결혼식 당일 비용 내역서요. 대관료, 식대, 꽃값, 사회자, 메이크업. 합계 4천만 원 조금 넘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불렀으니 당신들이 내야죠. 최경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돈 맺으려던 사이인데 그쪽이 깽판 쳐서 우리 집안 웃음거리 만들었으면 이 정도는 물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도 요구하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과요? 거짓말쟁이. 마마보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한 거요? 박영철이 탁자를 쾅 쳤습니다. 네가 망친 게 결혼식 하나인 줄 알아? 우리 회사 신용도 내 평판 다 망쳤어. 이거 해결 안 하면 너 이 바닥에서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제가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해. 공개적으로 성명서내. 이번 파혼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일 폭로는 홧김에 한 말이라고 사과하고 정정해. 그리고 위약금이랑 비용 다 물어내. 그러면 봐주지. 최경자가 거들었습니다. 지은아, 너 홍보 쪽 일한다며. 그런 직종은 이미지가 생명이라던데 내가 서울 바닥에 말 한마디면 너 매장시키는 거 일도 아니야. 지은이의 얼굴이 서리발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체면을 차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예요? 박영철이 일어섰습니다. 우린 말로만 싸우는 사람들 아니야. 법대로, 규칙대로 하자고. 규칙 모르는 인간들은 이 바닥에서 못 살아남아.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베란다 문으로 바람이 들이닥쳐 영수증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허리를 숙여 하나하나 주워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이제 체면도 다 버렸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남들한테 버림받을까봐, 쪽팔릴까봐 무서웠는데 진짜 쪽팔린 건 남들이 나를 물건 취급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 조아리는 거였어. 후회하니? 딸이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 더 일찍 못 알아본 게 후회돼. 저는 말없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창밖에 대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6월의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또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은이가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박민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행동은 느렸지만 조용했습니다. 마치 존재해선 안 될 기억을 해체하는 작업처럼요. 저는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에 딸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칼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10년 넘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작동하더군요. 박영철이 우리 집에서 돈 내놔라. 사과해라. 너 매장시키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른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3번을 돌려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강철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능력이 없어서 못나서 당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고 사랑을 믿었고
타협하면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로 저들은 돈 물어내라, 아니면 인생 망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딱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감히 내 딸을 협박해? 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보여주마. 바로 너희의 밑바닥이 세상에 까발려지는 거야. 다음 날 저는 딸을 데리고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지기 옛 친구이자 악질적인 갑질 소송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조정이 아니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어. 우리는 증거 3가지를 제출했습니다. 녹취록, 박 씨 일가의 직장 내 괴롭힘 예고 및 협박성 발언, 협박죄 및 업무방해 혐의, 혼전 합의서 사본, 여성에게 극도로 불리한 노예 계약 조항, 강요, 미수 증거, 결혼식 비용 청구서 및 하객 증언, 쌍방 계약 없이 진행된 비용을 신부 측에 전가하려 한 정황, 채무 부존재 증명.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자네가 딸을 보호하는 걸 넘어서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되겠군. 그날 오후 우리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수신인은 박영철 본인, 그의 회사 파트너사, 그리고 서울 지역 언론사와 여성 법률 단체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주 시끄럽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하객 좀 모은다고 세상을 맘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1년 내내 밥도 못 넘기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일 뒤 박신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비용 청구도 취소하고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꼬리를 내린 거죠. 지은이는 그 합의서를 방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네. 제가 물었습니다. 끝났니? 아니, 난 이제 시작이야. 다음 주 지은이는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이혼이나 불공정 계약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법률구조공단 홍보팀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실무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파혼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경험보다 리얼하게요. 그때 딸의 눈빛은 중학생 때 처음으로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대구 동성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딸이 문득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또 이런 일 겪으면 그때는 나 정말 한심해 보일까? 아니, 나는 네가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럼 나중에 또 결혼하고 싶어지면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 사랑이 식으면 떠나고 상대가 안 놔주면 엄마가 잘라줄게. 딸이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쳐 나온 게 아닙니다. 벽을 뚫고 제 발로 걸어 나온 겁니다. 파혼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잘못된 길을 폭파해 폐허로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내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입니다. 저는 상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면 그들을 높은 단상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내동댕이 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감나무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가루가 베란다로 날아듭니다. 저는 낡은 접이식 의자를 펴고 앉아 고무나무 가지를 다듬습니다. 말라비틀어진 가지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처럼 햇빛 아래서 하얗게 바래 보입니다. 지은이가 반팔 차림으로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점심 뭐 먹을래? 기름진 건 싫다. 속이 안 좋아. 그냥 나물에 밥이나 먹자. 제가 고개도 들지 않고 가지를 치며 말했습니다. 응. 딸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딸이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딸이 다시 불렀습니다. 왜? 최근에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말은 엄청 공손하거든. 근데 왠지 모르게 쎄한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가위질만 계속했습니다. 자기는 여성을 존중한다. 성평등 지지한다. 그러는데 정작 여직원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 저는 가위를 내려놓고 딸을 보았습니다. 너 사람 보는 법 아니? 딸이 젓가락을 든 채 문가에 기대섰습니다. 모르니까 묻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된다. 무슨 뜻이야? 식당 종업원, 청소부, 길가에 폐지 줍는 노인.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 말이다. 그리고 관객이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도 고개를 숙일 줄 아는지 봐야 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때 민우 씨가 그랬어. 자기 엄마한테 꼼짝도 못하고 나를 위해선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 사람은 내가 힘든 것보다 자기 엄마 화내는 걸 더 무서워했어. 저는 픽 웃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 그 사람이 자기 편을 어떻게 말하는지 봐라. 어떻게? 자기 엄마, 전 여자친구, 혹은 손절한 옛날 친구.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지 봐라. 입만 열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놈은 조심해라. 언젠가 너도 그놈 입에서 어쩔 수 없는 나쁜 년이 될 테니까. 민우 씨도 그랬어.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힘들다고. 그건 너한테 동정받고 싶다는 거지. 너를 존중한다는 게 아니다. 딸이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호박잎쌈에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갈치구이였습니다. 속 안 좋다면서 생선은 왜 구웠니?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먹어야 싸우지. 제가 두툼한 갈치살을 떼어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가 남들한테 환영받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 봐라. 딸이 멈칫했습니다. 남들이 너를 욕하고 비난할 때 너를 감싸주느냐, 아니면 침묵하느냐, 아니면 같이 너보고 참으라고 하느냐. 만약 그때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그놈은 그냥 자기 안위를 지키고 싶은 거다. 지은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지켜주는 사람은 믿어도 돼? 너를 지켜준다고 다 너를 사랑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너를 지켜주지 않는 놈은 절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찌개가 뜨거워 호호 불며 먹었습니다. 딸이 문득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엄마 결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엔 결혼이 둘이서 같이 걷는 건 줄 알았다. 나중에야 알았지. 어떤 놈들은 네가 혼자 그 길을 다 걷고 자기까지 업고 가길 바란다는 걸. 딸은 아무 말 없었습니다. 제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널 낳았으니 믿진 장사는 아니었다.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똥차 피하게 도와줘서. 이제 너 혼자서도 피할 수 있다. 엄마는 앞으로도 사람 볼 거야? 그럼, 다만 이젠 예전보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볼 거다. 식탁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 자락이 펄럭이고 베란다의 고무나무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여전히 밝습니다. 사랑은 믿지 않을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내 딸을 지키기 위한 그 눈썰미만큼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집안과 이런 결혼식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미숙 씨의 행동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딸이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머니로서 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그러면서도 비난받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식 직전에 진실을 알게 된 여자가 멈출 권리가 과연 있는지 사람마다 정답은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딸의 입장에서, 누군가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또 누군가는 비슷한 일을 겪은 입장에서 보셨겠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때 과감히 뒤돌아설 용기가 당신에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이든 비판이든 진솔한 이야기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출구를 찾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